길을 잃은 63세 가장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책으로 잘난 척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브루클린의 금요일 밤,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좁은 차고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63세의 윌리 로먼이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열고 샘플 가방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은 오랜 세월 손때에 닳아 윤기가 없었고 손잡이는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그의 어깨를 짓눌러온 무게였습니다. 오늘 밤 그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뒤편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넓은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라일락이 피고 등나무가 향기를 풍기던 곳이었죠. 두 아들이 공을 차며 뛰놀던 흙마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방이 높은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여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윌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제기랄, 돌아와 버렸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어.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 린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린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윌리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정신이 자꾸 아득해졌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차가 제멋대로 길을 벗어나 길가로 흘러내리는데 자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린다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래 운전해서 그저 피곤한 것이라 다독거렸습니다. 윌리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었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풍경이 아니라 자신의 늙은 몸이라는 것을,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린다는 찬물을 데워 남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윌리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부에서 돌아온 큰아들 비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벌써 며칠이나 집에 있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답답해했어요. 린다는 남편에게 조급하게 굴지 말라고, 아들에게 시간을 주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윌리는 2층 계단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4의 비프와 32의 해피, 두 아들이 위층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16살 비프가 붉은 쇠보레를 정성스럽게 닦던 모습, 운동장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비프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있는 소년이었고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프는 목장을 떠돌고 농장에서 잠시 일하다 다시 떠나기를 반복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하워드 사장을 만나 이제 출장은 그만두고 본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라는 것이었죠. 험한 길을 운전하며 돌아다니는 일은 이제 남편의 나이에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윌리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회사의 창립 멤버나 마찬가지라고, 하워드 아버지 때부터 함께 일해왔다고, 그러니 하워드도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린다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실에서 발견한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윌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린다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고층 빌딩의 그림자는 작은 집을 더욱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2층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비프와 해피가 어릴 적 함께 쓰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두 형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며칠 전부터 비프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옛날 자신이 일했던 스포츠용품 회사의 사장, 빌 올리버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올리버는 비프를 좋아했었고 비프도 그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해피는 형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형이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면 좋겠다고, 옛날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형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죠. 비프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4이 된 지금도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가 계단을 내려오자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윌리가 먼저 앉아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고 린다는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윌리는 비프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지, 비프? 비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올리버 사장을 만나서 옛날 인연을 살려보겠다고 말이죠. 윌리는 식탁을 손으로 두드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올리버가 비프를 기억할 거라고, 비프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올리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린다는 남편에게 비프는 배달 일을 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윌리는 손을 저으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해피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 사람이 함께 외식을 하자고, 형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이죠. 윌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도 오늘 하워드 사장을 만날 거라고, 이제 출장은 그만두고 본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무리하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윌리는 자신 있게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죠. 자신은 그 회사에 오래 있었고 하워드 아버지 때부터 함께 일해왔으니 공로를 인정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윌리는 넥타이를 매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비프도 가장 깔끔한 셔츠를 입으며 머리를 빗었어요. 두 부자는 각자의 희망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린다는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펴져 있었고 아들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전 윌리는 회사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 하워드 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점점 젊은 세일즈맨들을 선호했죠. 윌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하워드 사장이 책상 위의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와이어 레코더라는 신식 녹음 장치였죠. 하워드는 윌리가 들어온 걸 알면서도
제대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기계 조작에만 열중했어요. 녹음기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워드의 아들이 주도를 외우는 소리였고, 이어서 딸아이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 그리고 하워드 부인의 수줍은 휘파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워드는 그 소리들을 자랑스럽게 들려주며 이 기계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윌리는 의자 끝에 앉아 기다렸어요. 자신의 절박한 삶이 150달러짜리 기계의 신기함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운전이 힘들다고 내근직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죽음 65달러면 된다고, 아니 50달러라도 좋다고 말했죠. 하워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도 없지만 비즈니스라 사적 감정을 섞을 수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윌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 바친 34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는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 때부터 함께 일했어. 하워드라는 이름도 내가 지었다고. 하지만 하워드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윌리에게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윌리는 책상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람은 과일이 아니야. 알맹이만 빨아먹고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하워드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윌리. 녹음기에서는 여전히 하워드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윌리는 그 소리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린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습관처럼 이웃 친구 찰리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찰리의 사무실 건물 입구에서 윌리는 한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바로 찰리의 아들 버나드였습니다. 학창 시절 비프의 가방을 들어주며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윌리가 늘 공부만 하는 샌님이라며 무시했던 그 아이였어요. 지금 버나드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윌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였습니다. 윌리는 짐짓 밝은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프도 지금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옛 상사 빌 올리버와 손을 잡을 거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버나드는 윌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비프가 왜 보스턴을 다녀오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죠? 윌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그날. 그날은 윌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버나드의 질문에 불같이 화를 내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건 단지 비프가 약해 빠져서 그런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버나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빠져나갔고 윌리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찰리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찰리는 윌리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말없이 지갑에서 50달러를 꺼내주었습니다. 사실 윌리는 매주 이렇게 찰리에게 돈을 빌려왔죠. 그리고 그 돈을 마치 자신이 벌어온 월급인 양 린다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답답한 마음에 제안했습니다.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매주 이렇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윌리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찰리 자네 밑에서는 일 안 해. 절대 못해. 윌리는 친구의 호의를 거칠게 거절하고 돈만 받아 쥐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친구 앞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보이고 말았어요. 거리로 나온 윌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두 아들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윌리는 약속 장소인 프랭크스 찹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이 먼저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윌리는 희망에 부풀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프가 사업 자금을 얻어 재기할 것이라는 기대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마주 앉은 아들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비프의 얼굴에는 좌절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비프는 하루 종일 올리버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면담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비프를 기억하지 못했죠.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비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배달원이었다고, 올리버가 자신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고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올리버의 책상에서 만년필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까지 고백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배달원이었어요. 세일즈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윌리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에게 비프의 실패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윌리는 식당 종업원에게 소리치며 비프의 말을 끊었습니다. 올리버가 돈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고, 얼마를 준다고 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절박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동생 해피는 다급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비프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거짓 노름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윌리의 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 어느 날 보스턴 호텔 방에서 들었던 여자의 웃음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윌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프는 답답함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울분을 터뜨리며 식당을 뛰쳐나가 버렸죠. 테이블에는 혼란스러운 윌리와 당황한 해피만 남았습니다. 좀 전에 식당에서 만난 젊은 여자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자들은 소란을 피우는 윌리를 가리키며 해피에게 물었어요. 해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야. 해피는 형을 따라 여자들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아버지를 뒤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윌리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타일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호텔 방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초라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의 귓가에는 15년 전 어린 비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년 전 보스턴의 어느 호텔 방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윌리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윌리에게 선물 받은 스타킹을 신어보고 있었습니다. 윌리는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윌리는 당황했죠. 여자에게 욕실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17살 비프가 서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차를 타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수학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 졸업이 위태로워졌고 아버지가 선생님을 설득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한 영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욕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윌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방이 추워서 이웃방 손님이 잠깐 들어와 있다고 곧 나갈 거라고 말했죠. 욕실 문이 열렸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다리에는 새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비프는 그 스타킹을 알아보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밤 다른 부분을 꿰매어 신던 바로 그 스타킹이었습니다. 비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윌리는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비프는 몸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는 가짜예요. 비프는 울음을 터뜨리며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윌리도 복도까지 쫓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비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비프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영웅은 사라지고 불륜을 저지른 초라한 사기꾼만이 남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늙은 윌리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비프가 그날 이후 대학도 포기하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늦은 밤 윌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윌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방이 고층 아파트 벽으로 막혀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캄캄한 뒷마당이었어요. 윌리는 철물점에서 사온 씨앗 봉지를 꺼냈습니다. 당근과 상추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딱딱하게 굳은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메말라 있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리는 미친 듯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언가를 남겨야 했죠. 자신이 이 세상에 살다 갔다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형, 벤의 환영이었습니다. 근사한 정장을 입은 벤은 오래전 아프리카 정글로 떠나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벤은 예전에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윌리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 속삭였죠. 다이아몬드는 어둠 속에 있어, 윌리. 만져질 듯 가깝지만 그걸 얻으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해. 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면 가족에게 2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비프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가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씨앗을 계속 심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처럼 자신의 죽음도 무언가를 피워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적 성공으로 포장된 죽음. 그것이 윌리가 생각해낸 마지막 세일즈였습니다. 벤의 목소리가 그를 죽음으로 유혹했습니다. 뒷마당은 더 이상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꿈을 묻어야 할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한밤이 깊어진 무렵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린다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식당에 버려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아느냐고, 너희는 동물만도 못하다고 격노했습니다. 해피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린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윌리는 2층 침실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프는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무언가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가스관에 연결할 수 있는 붉은 고무 호스였습니다. 비프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린다와 해피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로 내려온 윌리는 식탁 위에 고무 호스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프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올리버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만년필을 훔쳤다는 것, 자신이 세일즈맨이 아니라 평범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비프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범해요.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 헛된 꿈 좀 태워버리세요. 비프의 절규는 윌리가 평생 믿어왔던 특별함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윌리는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고, 윌리 로먼이라고 외쳤죠. 격한 언쟁 끝에 비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자신을 놓아달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을 느낀 윌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4의 큰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윌리의 눈에 광기 어린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윌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저 녀석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윌리에게 죽음을 결심하게 만드는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20,000의 보험금만 있으면 비프가 태양처럼 빛날 거라고, 그 녀석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아들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윌리와 린다만 남았죠. 린다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윌리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깊은 새벽, 윌리는 침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고 눈에는 확신에 찬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출장을 떠나는 사람처럼 모자를 챙겨 쓰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고에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맹렬한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속도를 높여가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타이어 마찰음도 충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뒤늦게 린다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윌리 로먼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화폐로 바꾸는 생애 마지막 세일즈를 완료한 뒤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윌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윌리가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조문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올 거라던 친구들도, 그를 존경한다던 고객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묘지에는 오직 아내 린다와 두 아들, 그리고 이웃 친구 찰리와 그의 아들 버나드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비프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헛된 꿈을 꾸셨다고, 그게 아버지를 망쳤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고개를 저으며 윌리를 변호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순 없어. 세일즈맨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미소 하나로, 구두 광택 하나로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지. 그 꿈이 깨지는 순간 세일즈맨은 끝난 거야. 사람들은 하나둘 묘지를 떠났습니다. 비프는 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꿈을 좇지 않겠다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린다만이 무덤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갓 덮은 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마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남편과 대화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택 할부금을 냈다고, 이제 이 집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다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요.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데, 정작 이 집에서 편히 쉴 당신은 없네요. 린다는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달렸던 남편은 빚이 끝나는 순간 삶도 함께 마감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린다는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저 멀리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윌리의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그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94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의 퓰리처상과 토니상을 동시에 휩쓸며 미국 연극계의 전설이 된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작가가 이 작품에 처음 붙이려던 제목이 그의 머릿속이었다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서 현실과 과거가 뒤죽박죽 섞여 등장하는 것도 무너져가는 윌리 로먼의 머릿속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아서 밀러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한 늙은 세일즈맨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 신화가 평범한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뼈아프게 꼬집고 있습니다. 윌리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믿었기에 정작 곁에 있는 가족의 사랑과 소박한 행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자존심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도 어쩌면 윌리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라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큰아들 비프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거창한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윌리 로먼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짜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책장에서 꺼내본 문장입니다. 남의 꿈을 꾸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범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다음 잘난 척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